자, 이번은 디아페 비누입니다. 네, 최근 구매 후기 얼굴에 생긴 트러블이 디아페를 쓰면 좋아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딸이 마스크 사용으로 입 주위에 계속 트러블이 심해서 피부과에 다니고 있는 중이었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디아페 비누를 사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주문해서 사용해 보았더니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그 세안과 샤워 때 사용하는데 바디 샤워 사용하기가 싫어졌어요. 정말 좋습니다. 3개를 구입했는데 지인들이 나눠주고 다시 재구매합니다. 자, 이런 구매 후기가 있었고 또 다른 구매 후기, 첫 구매인데 대만족입니다. 함께 계시는 시어머니가 피부가 건조해져서 자꾸 가려움을 느끼셔서 사드렸어요. 며칠 쓰셨는데 좋아하시네요. 덤으로 신랑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거 저 가족 간의 화목을 또 부를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예. 이게 신랑이 덤이군요. 시어머니가 메인이고 아이 그러면 신랑이야 뭐 저기 사이드 이펙트네 아주 그냥. 그렇지. 마음이 편한 존재지만은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예, 그렇죠.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군요. 예. 자, 디아페 비누의 특징은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유황의 효과로 피부 세정, 특히 건성 피부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거기에 제주도산 마유 오일, 말에서 얻은 기름을 사용해서 보습 효과도 정말 뛰어납니다. 게다가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포함된 어성초를 원료로 사용합니다.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닌 발효 숙성, 한 6주 동안 발효 숙성시킨 한방 재료를 사용해서 더욱 피부에 좋습니다. 건조한 날씨,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시기에 특히 좋습니다. 피부 트러블로 고통받는 아이들, 환절기 가려움이 심해지는 부모님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써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디아페 비누를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하나인데 요 3개 들어가야 한 세트예요. 요 2만 원이고 포장이 제거된 채로 요 3개면은 19,000원. 네. 재구매하시는 분들께는요 포장이 제거된 실속형 옵션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김용민닷컴에서도 이제 쇼핑하시면은 검증된 제품을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실 수가 있고 또 김용민이가 방송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아페 비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정말 구석구석 디아페 비누의 그런 효과를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써보니 이게 세정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근데 세정력이 너무 좋으면 또 이게 피부 보습이 별로 안 좋은데 네. 보니까 마요 오일을 쓴 게 보습 때문에 쓴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보면은 예. 아무래도 이렇게 가려움증을 벗어나려면 일단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렇지.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오일을 발라줘야 되거든요. 네. 그 2가지가 한꺼번에 네. 진행될 수 있는 거다. 예.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에 그 붕어를 디아페 비누로 씻겼더니 꽁치가 됐어요. 예, 농담인 줄 아시지? 농담이신 줄 아실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재판 지금 항소심이 재개됐는데 뭐 어마어마한 게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수 변호사님. 예, 지금 정경심 교수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이 크게 입시 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그리고 증거인멸 이렇게 3갈래로 나눠지는데 그중에서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 증거라고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게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나온 PC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PC로 저기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 안에서 이제 파일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강사 휴게실에 있었던 PC이기 때문에 당시에 강사 휴게실을 관리한다고 했던 조교로부터 이미 제출물 압수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검사가 이제 포렌식을 해서 증거로 제출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했는데 이 이미 제출물 압수 같은 거는 당사자, 그러니까 제출하는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제출을 받아야 되는데 당시에 검찰 수사관들의 어떤 사실상 위력에 의해서 이건 제출한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더해서 이 수사관들의 기망에 의해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제출을 한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의사가 되려면 하자가 없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망 행위가 없어야 되는 건데 검찰 수사관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판결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PC를 이제 보다가 이게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돼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갖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미 제출물 압수를 받은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포렌식한 거를 보니까 그 당시에 비정상 중단된 기록이 없고 정상 종료된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컴퓨터가 이렇게 나가지도 않았는데 컴퓨터 이거 지금 작동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이미 제출물 자, 압수를 받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겁니다. 네네네. 요새는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 꼽고 뭐 리스트, 네, 이미징을 해가지고 복사를 네. 떠서 네. 복사를 떠서 그 이미징한 거에서 하나씩 뽑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 자, 그리고 그런데 뭐 키워드를 입력해가지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예외인 경우가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컴퓨터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다. 네.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돼 네.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리가 포렌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뻑이 났다. 컴퓨터가 뻑 났다. 컴퓨터 그 검찰 수사관들 얘기를 그대로 뜯길게요. 뻑이 났대요. 맞아요. 뻑이 나는 바람에 아, 그래서 가져갔습니다. 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음. 근데 뻑이 났으면 하드 디스크에 그 기록이 남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뻑이 그럼 났다. 뻥나지. 맞아요. 뻥난 근데 게 다 그런- 기록으로 남지. 그 기록이 없는 거예요. 음. 이게 뭐지? 그러면은 뻑이 났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 음. 그럼 뻑이 안 났는데 가져갔다면 불법. 음. 이렇게 된 거예요. 음. 또 한 가지. 그 당시 뻑이 났다고 하면서 막 했는데 그 무렵에 음. 검찰이 USB를 1분 13초 정도 꽂은 그랬죠. 기록이 나왔어요. 그게 정말로 심각한 행위인 거. 심각한 게다가 그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나가라 그러고 그 USB를 아, 다 나가라가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다 나가라가 아니고 그 조교, 김조교, 네, 네. 김모 조교가 계속 있었대요. 이러고 있었는데 딱 그 기간 동안만 누가 좀 불러놔가지고 5분 정도 나가서 이야기하고 화장실 갔다가 돌아왔대요. 네. 그 사이에 꽂았다가 뺀 거야. 그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정말. 증거가 오염됐다는 얘기 네, 아닙니까? 증거가 그리고요.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요, 검찰은 모르게 아 이거 1분 정도밖에 안 돼요라고 했는데 USB 꽂아보신 분은 알 겁니다. USB의 세계에서 1분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럼.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내 이런 추측을 해도 큰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표창장 위조 증거가 될 만한 파일을 이 USB에 들고 왔어. 그리고 꽂고 그거를 그쪽에다가 심어. 그래놓고는 빼고 여러분 이 안에서 위조한 표창장이 발견됐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당연히 있죠. 한 가지 플러스를 생각해야 되는 게 뭐 있느냐. 예. 검찰이 동양대에 가서 그 컴퓨터를 가져오기 전에 음. SBS가 보도를 합니다. 아니 그랬죠.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네. 네. 압수수색하기도 전에 그랬죠. SBS에서 보도합니다. 동양대 컴퓨터에서 표창장 네. 사본이 나왔습니다. 라고 보도를 하죠. 야, 이게 뭐 정경심에서 연구실에서. 자, 그러면 야, 이게 의심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죠? 예. 맞아요. 아, 아까 전에 이제 장 기자님이 막 근데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정말. 음. 어떻게 검찰이 아무도 없는데 검찰 수사관들만 있는 자리에서 그거 USB를 꽂을 수가 있어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이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저는 명백히 위반되어서 이 증거는 쓸 수 없다고 저는 이제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완전히 이거는 뭐냐면은 음. 이거죠, 이거는. 아유, 형님 요즘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 안 척한다고. 요거는요. 자식 셋자고요. 응. 새끼 셋자고요. 자식할 때 식장가? 요거는요. 응. 개의 새끼 아. 기입니다. 식기? 새기. 아, 색이. 아, 이거요. 제가 네. 되게 열심히 찾은 거예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그냥 참 이 흐름을 보게 되면은 검찰이 공작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죠. 예. 검찰이 새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런 계획을 세워놨는데 SBS한테 먼저 흘렸어. 근데 아직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그게 보도부터 그러니까 됐단 좀 말이지. 이게 며칠 좀 묵혀서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설려버린 SBS 거죠. 그렇게 보도했어요. 며칠 뒤에 압수수색을 할 텐데 거기서 표창장 위조 파일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 기상캐스터가 하듯이 이렇게 했어요. 아니 그러면서 제 SBS가 나중에 뭐라고 변명을 했느냐? 아 결국 나온 거 맞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었죠. 야 이거를 아유 참 아유. 이미 그 동양대 PC는 증거가 오염됐다고 봐야 그렇죠. 되고요. 오염됐죠. 증거로 쓰면 이거는 증거로 아니 근데 쓸수 없어요. 오염됐다는 거는 1심에서 확인이 안 됐던 거였나요? 아 이게 예. 제가 이번에 얘기를 듣고 진짜 화딱지 났는데 예. 이건 검사가 진짜 세기예요. 네. 왜 이러냐면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음. 지금까지 안 줬대요. 지금도 안 줬어. 네. 이번에 받았대요. 이번에 복사본을 받았대요. 이게 1년 넘게 갖고 있었던 그렇죠. 거네. 어. 그러고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솔직히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나마 그걸 가지고 포렌식을 해보니까 그동안 숨겼던 게 수수수수수 나온 거죠. 하하.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IP 주소 같은 경우. IP 주소는 뭐예요, 도대체 이게? 자, 모든 컴퓨터는요, 자기가 통신을 한 IP하고는 IP에 그 기록을 남겨둡니다. 네네. 그래서 어느 IP하고 통신을 했는지를 확인하면은 그 컴퓨터가 어디에 쓰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지. 네. 자, 그런데 검찰은 지금까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강사휴게실 컴퓨터는 강사휴게실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방배동 조국 장관의 자택이 있었다. 왜? 그 시간대, 그 시기에 IP가 나오는 게 보니까 317로 끝나는 IP가 있는데 그거밖에 안 나오더라. 그래 이거는 방배동 IP다. 따라서 이거는 그때 거기 방배동에 있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뭐냐면 2013년 6월 그 기간 사이에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정경심 교수는 이에 반해서 뭐라 주장했냐면 아니다. 그 컴퓨터는 동양대에 있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나는 서울에 있었다. 따라서 동양대 컴퓨터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있어 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IP 보니까 너랑 같이 있었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싹 보니까 어떻게 됐다? 검찰이 그동안 컴퓨터를 IP 주소를 숨긴 게 확인이 됐어요. 동양대 IP 주소.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이제 이게 나오면은 피고인에게 유리해지니까. 그러니까 안 뭐냐면 이 된 거죠. 컴퓨터가 방배동에 있었던 게 아니라 동양대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정경심 교수는 서울에 있었어. 서울에 있었던 사람이 동양대까지 뭐 순간 이동해가지고 이거 위조를 못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 IP 주소가 1심 때 이미 법정에다가 제출되지 않았겠어요? 그걸 이제 검찰에서 주장하려면은 1심 때는 빼고 줬죠. 그러면은 그거를 집으로 가져갔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집으로 가져갔다라는 뇌피셜만? 그러니까 집으로 가져갔다라는 증거만 제시하고 네. 다시 그것만 남겨놓고 예. 다시 동양대로 갔다라는 증거가 있었는데 그걸 싹 빼버린 거예요.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IP 주소가 나오면 아, 그 시기에 동양대에 이 PC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재판부가 알게 되니까 네.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예. 이 동양대 IP 주소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아예 제출을 안 한 거죠. 그게 이제 IP가 있었던 PC를 기간. 가져갔다가 다시 갖다 놓은 건 맞는데 네. 그냥 가져가고 안 갖다 준 걸로 그동안 검찰은 주장해 왔던 그랬던 거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기사를 뽑아왔는데 음. 이거를 주민을 해주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기 방배동에 IP가 끝자리가 137로 끝나요. 예.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는 방배동 IP 주소가 찍혀요. 그리고 2013년 8월부터 다시 방배동 IP 주소가 찍혀요. 근데 그 사이에 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한동안 동양대의 IP 주소가 찍혀요.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에는 이 PC가 동양대에 있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컴퓨터 동양대에 있었다. 나는 방배동에 있었다. 이 주장이 입증이 되는 그런 증거인 거죠. 아, 이건 좀 굉장히 큰 증거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예. 굉장히 크죠. 그러면은 지금 사실 그러면 1심에서 검찰의 공소 논리가 완전히 엎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방배동에 PC가 있어가지고 조작했다라는 그런 모든 전제가 다 허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현장 부재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보면은 자, 이게 이제 보여주시죠. 예, 여기 예. 주민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휴게실 PC에서 나온 IP 주소인데요. 137로 끝나는 것과 112로 끝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뭐냐면 137로 끝나는 것만 법정에 제출해요. 아, 112는 제출을 안 해요. 그러면은 뭐 계속 방배동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네요. 그러니까 계속 방배동에 있었던 것처럼 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양대에 있었던 부분. 근데 실제로 표창장이 만들어진 시점은 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양대에 있었던 거죠. PC가 만들어질 때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검찰은 그러니까 요거를 이 자료를 안 내버리면 항상 방배동에 쭉 있었으니까 당연히 2013년 6월 이게 만들어질 때 표창장이 만들어질 때도 방배동에 컴퓨터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셈이었죠. 근데 예. 나중에
변호인이 확인해 보니까 아니네, 동양대 쪽 IP가 사라졌네라고 된 겁니다. 야, 아니 그 저기 이게 아주 지능범들이네 이게 보니까 이게 사실은 좀 굉장히 낯선 공소 논리가 아니에요. 많이 봤죠. 자기들에게 저 불리한 그런 자료들은 다 누락시키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리한 증거도 다 내놓게 돼 있잖아요. 원칙상. 검사가 객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객관의 의무, 피고인에게 그렇습니다. 유리한 증거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거여서 네. 검사의 이런 수사 행태가 나올 때마다 저는 굉장히 너무 화가 나거든요. 분노가 그러니까 치밀지 그 당연히. 이게 제가 당시에 이제 변호하고 있던 피고인이 있었는데 이 피고인이 이제 형사소송에서는 이제 검사가 증거를 제출을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사 기록에 있는 수사 자료는 볼 수 없어요. 그 수사 자료들을 검사가 빼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지 그거를 이제 피고인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증사를 해서.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천운이었는지 제가 이 피고인에 대해서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수사 자료들을 받아본 거예요. 아. 정말 그 피고인한테는 천운이었어요. 근데 그 수사 자료들을 보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검사가 안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내면서 예. 재판을 갈 때마다 재판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는데 이걸 안 객관 냈다. 의무를, 네. 이걸 갈 때마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님 이제 그만하라고 알겠다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피고인은 결국 무죄가 나왔어요. 아이고. 근데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돼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렇죠. 예,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다 담당해버리면 마치 당사자주의처럼 원고와 피고가 싸우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검사는 미사처럼. 원고와 피고를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예. 객관적으로 중립의 위치에서 이 검찰의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하고 이 기소를 유지해야 되는, 적법하게 유지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이게 아무리 공판검사와 수사검사가 분리되어 있다고 해도 검사 뭐 동일체 원칙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면 안 되거든요. 검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미국 같은 경우 몇몇 주에서는 검사가 보강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꽤 있어요. 네. 근데 그 주에서 자주 이런 오판이 나옵니다. 심지어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죄가 돼가지고 십몇 년 만에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검사한테 그 피해자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이겨야 했어요라고 얘기를 대답을 해요. 나는 이겨야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않으면 수단 나는 안 방법을 된다. 가리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입니다. 그렇죠. 공익의 대표라는 건 뭘 말하느냐면은 죄 없는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그럼. 그러죠.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다고 하는 게 공익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도 의심스럽다고 벌을 주면은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공익이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검사를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가장 기초가 된 데가 어디냐? 프랑스예요. 프랑스에는 검사가 법정을 대신해서 판사를 대신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로 돼 있어요. 사법부의 대리인이 검사예요. 네. 사법의 대리인이. 그래서 사법의 대리인이 일선에 나가가지고 법은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법부를 위해서 적극적인 정의의 실현을 하는 거죠. 판사가 소극적인 정의의 실현이라면. 그래서 검사가 준사법기관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준사법기관이라는 사람이 피고인한테 유리한 정보는 쏙 빼고 불리한 정보만 싹 내면다. 그럼 결국에는 무고한 사람을 벌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럼 네. 그게 무슨 그게 준사법기관이며 어떻게 공익의 대표가 됩니까? 준사법기관일 수가 없죠. 없죠. 근데 이제 그렇게 비춰지는 이유가 검사 선에서 벌금을 때려서 약식 기소하면은 그걸로 처분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은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래서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잘 몰라서 이제 그런데. 그거는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기능 중에 하나이고요. 원래 시작은 공익의 대표로서 사법부를 대신하여 정의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상황을 보면은 준사법기관은 개뿔. 아유. 자, 욕설만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지금 2심에서는 표창장 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큰 틀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하나하나 입증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좀 해석이 잘못된 거다. 그런 또 반박이 나왔는데 동양대의 최성애가 조민 씨한테 뭐 돈을 지급했다. 봉사활동에 대가로 뭐 네. 돈을 지급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니 그러면 말 다 한 거 아닌가? 급여를 준 걸로 그 기록이 나왔죠. 근데 네. 그거는 이제 봉사활동에 대한 대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예. 그 어떤 연구과제, 교수의 연구과제에 참여를 해서 활동을 뭐 해서 그 그것만 급여, 그러니까 보더라도. 이건 어떤 측면에서 나온 거냐면 예. 조민에게 급여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최성해 총장이 결제를 했을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조민에게 월급이 나가는 것도 결제한 최성해 총장인데 이 봉사활동 표창장이 나가는 걸 몰랐겠느냐 이건 거죠. 이 봉사활동 표창장을 달라고 했으면 안 줬겠느냐 뭐 이런 거 당연하죠. 얘기인 거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그거는 거의 명백해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게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아요. 이제 정황적으로 볼 때 네,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라는 상황은 되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표창장이 뭐 이렇게 대단히 뭐 이렇게 엄중한 뭐 잔고 증명서도 아니고 뭐 무슨 신분 증명서도 아니고 뭐 경시대회 1등상도 아니고 예. 아니 그런 건데 표창장 봉사활동하느라고 고생했다 그거 하나인데 그게 입시에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아니 그러니까 저 부산대 의전원에서 그건 별로 신경도 안 썼어요. 우리 영향 안 받았어요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굳이 지금 뭐 몇몇 이상한 단체에서 사람들이 굳이 조민을 빨리 퇴학시키라고 영향 안 받았대는데 이번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좀 뭐랄까 어떤 신문에서는 좀 도발적인 변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었는데 당시에 특목고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부모들끼리 이렇게 혜택을 주는 일이 있었다. 이게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이런 또 변론을 한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저도 뭐가 있냐면 한영외고나 이런 특목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목고 학생들이 있는 그 리그는 그냥 그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고하고 상관이 없어요. 없이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특목고 학생들은 오히려 서울대 가는 거는 더 불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는 게 어려워서 좀 예전 일이긴 한데 자퇴하고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의 어떤 역차별도 당하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교육 제도 안에서 이런 인턴이나 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대학에 가는 어떤 루트가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이거를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불공정의 문제다. 이렇게 뭔가 몰아세우기에는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아무튼 그게 좀 아닌 측면이 있어요. 조금 네. 과도하게 과도한 측면이 측면이 있어요. 네. 있었죠.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은 이런 저 인턴 증명서 100장 1000장 뭐 조 단위로 내도 별로 영향을 못 미쳐요. 제가 저기 입시 지도를 해봤는데 네. 해보니까 안 통해요. 그런데 똑같은 자료를 특목고가 내니까 바로 통하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내가 야 이거는 정말 이게 정말 구분병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절차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시와 관련된 제도의 문제였던 거지. 네, 맞아요. 예, 정말. 그게 특정인의 비리와 관련 있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예.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벌써 이제 공소시효가 훨씬 지났어요. 10년 전 얘기니까. 예. 제가 이제 이웃집에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웃집 고3 학생 논술 과외를 해준 적이 네. 있어요. 논술 과외를 하는데 얘가 신문 방송학과를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신문 방송학과를 가고 싶으면 학교 다닐 때 신문반을 간다든지 학교 그렇지. 교내 언론사를 들어간다든지 그게 또 안 되면은 네 혼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취재도 하고 기사도 쓰고 글도 쓰고 하는 자료를 쌓아놔야 된다. 그걸 쌓아라 예.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그거를 이제 하면서 제가 걔가 직접 글을 쓰기도 하고 글 써온 건 제가 이제 첨삭을 해주기도 하고요. 네. 그거를 꾸준히 한 2년인가 쌓았어요. 그러니까 꽤 많이 나오죠 양이. 그래서 그 자료를 이제 내면서 이 URL을 같이 준 거예요. 보시라고. 보지도 않고 그냥 광탈이었어. 근데 똑같은 케이스로 외고 소속인 애가 있었는데 걔도 똑같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똑같이 해봐라 그래가지고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걔는 바로 붙어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무슨 다른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예,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누구는 아예 보지도 않는데 누구 거는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봐주는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 글 쓰는 능력은 저 일반고 다녔던 그 친구가 좀 뛰어났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첨삭을 해줬기 때문에 나중에 비슷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누구 하나는 거의 아예 보지를 않았고 누구는 되게 꼼꼼히 보고 말 그대로 기회가 공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입시 제도의 문제점인 건 맞습니다. 특목고 학생들에 대한 지나친 어떤 우대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특목고 학생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때 한동안 특목고 학생들이 자퇴 많이 하고 이랬었거든요.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낫겠다, 특목고는. 그래도 좋은데 가기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떤 집단이든 마치 특목고가 굉장히 혜택받은 집단이고 정말 뭐 다 서울대, 연고대 갈 것 같지만 그 집단 안에서도 정말 애매하게 불이익을 받는 그런 집단이 또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거를 무조건 이거는 불공정의 문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워낙에 잘하는 학생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꼴등을 하는데도 맞아요. 다른 데 가면은 1, 2등 할래 든 그러니까. 거야. 그럼 이 친구는 뭐를 해도 꼴등이니까 맞아요. 정말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는 맨날 전교 1등 하다가 특목고 가서 꼴등 하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특목고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 친구는 네. 얼마나 자존감이 망하겠습니까? 근데 꼴등해도 그래도 특목고 다니면 좀 쳐주지 않나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절반까지는 특목고라고 있는데 그 네. 밑으로는 아무리 특목고라도 꼴찌인데 뭐 이런 식의 대우를 네.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사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그렇죠. 자퇴를 하죠. 대학이 바뀌어요, 완전히. 자존감도 바닥이고 애를 망치는 거네. 한마디로. 그런 아이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야? 일반고 다니면서 꼴등하는 우리 저 염경환 씨, 지상렬 씨 이런 분들은 어떻게? 아니 그분들은 다른 걸 잘하잖아요. 아, 다른 정말? 사람을 즐겁게 해준다는 게 얼마나 또 근데 그 양반들 얘기를 전에 김구라 형한테 들었는데 재물포고등학교 나왔거든. 그 재물포고등학교는 컨닝하면은 바로 다 0점 처리. 근데 이제 김구라 형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 형이 이제 시험 볼 때 답을 쓰고 답을 적어가지고 던졌나 봐. 그래서 지상렬이 잡아가지고 그것도 뒤에 있던 염경환한테 주고 그랬는데 걸렸어요. 왜냐면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걸렸어. 신고가 들어간 거지. 그래서 이제 김구라는 그 과목만 빵점, 염경환과 지상렬은 전 과목 빵점. 구라 형은 공부 좀 했으니까 타격이 심각했는데 지상렬하고 염경환은 타격이 큰데 전 과목 빵점이니까 근데 등수는 똑같다. 평소에도 꼴등, 예. 전 과목 빵점도 예. 등수는 별로 달라지지 않는 예, 그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간 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정경심 교수와 조민 씨에 대한 준사법살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사법기관이니까 준사법살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 정경심 교수 최종심이 나와서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새끼들을 어떻게 죽이나 한식에 죽이나 청명에 죽이나 그동안 이제 정경심 교수의 유죄를 아예 전제하고 야부리를 털었던 인간들 다 지금 제가 블랙리스트를 올려놨어요. 제 가슴 속에. 예.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1, 2, 3심에 있었던 보통 속기록 있잖아요. 네. 속기록을 다시 보고 다시 스스로를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받아쓰기, 뺏겨쓰기, 필사하기 1, 2, 3심 속기록 필사하기 아 그렇게? 100번 아니 나는 뭐 이딴 거 필요 없어요. 대가리를 박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대가리 박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꼼찰 성장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 범계 형님이 다음 주에 좀 더 이상 흑화되지 않고 정의의 칼을 뽑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저희가 다음 주 방송에서 사죄하겠습니다. 네.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여간 뭐 네. 예, 해주신다면 저희가 사죄할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소재인 변호사님, 장용진 기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